특별히 문재인 정권 때 예.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하고 실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보수 정부가 한 것이 국민들이 좋아할까? 그게 싫은 거지요. 그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내고 할 때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그때 야당 보스들이었다고요. 고속도로에 들러가지고요. 고속도로 내면은 부자들이 기생 튀우고 놀러 다니는 길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땅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녹색 좌파라 그래. 그린 레프티스트. 환경이 하나의 돈과 권력이 된다는 걸 알고 소위 말하는 녹색 좌파들이 바깥에는 녹색이지 안에는 빨간 거예요. 이 세력들이 환경을 탈취해가지고 인간을 악마화한 거지요. 인간의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고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예.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예. 아마 또 뭐 4대강 관련해서 좀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아마 정부에 있는 이 정치인들 그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환경 탈레반들이 감각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인 줄 알고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공약으로 집어넣고 또 이거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재자연화라는 게 말이 이게 재자연화지 실제로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이게 재자연화예요. 우리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원래 우리 강은 말이에요. 원래 큰 강은 물이 찼어요. 산업화 이전에. 다시 말해가지고 그 낙동강에서도 안동까지 배가 들어갔고 한강은 충주까지 배가 들어갔고 또 저기도 그 영산강도 나주까지 배가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그 금강도 말이에요. 웅진, 공주가 뭔가 웅진이에요. 웅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루토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물이 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를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위에다가 댐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댐을 만들으니까 이제 물이 이제 많이 강에는 물이 부족해진 거죠. 그리고 또 강에다가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옛날에는 뭐 우물이나 파가 먹고 했던 거를 상수도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정수장을 만들고 그 물을 끌어가는 거지. 그 자료가 다 있어요. 낙동강도 그렇고 뭐 금강도 그렇고 저기 영산강도 그렇고 강에 물이 말이에요. 홍수 때 한 번 물 내려가고 여름철 그 우기 때 물이 한 번 내려가고 바짝 말라 있었죠. 그거를 이제 이 자연과 비슷하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을 때의 강과 비슷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보를 만들어가 물을 채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번에 소위 말하는 그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소위 말하는 그 환경 탈레반들이 교수님은 그 사람들을 환경 탈레반으로 보세요. 그렇죠. 환경 단체도 아니에요. 탈레반이면 사실 테러 단체잖아요. 일종의 이게 근본주의자들이죠. 환경 근본주의자들을 환경 탈레반이라 그러죠. 자기들은 착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재자연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다시 말하면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재자연화를 한 건데 자기들이 뭔가 하면은 다시 옛날에 우리 물이 말랐던 그 강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보를 없애겠다는 거지. 그게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장이죠. 그게 재자연화의 핵심이네요. 근데 좌파들이 말하는 제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81년도에 미국을 가지고 석박사가 다 강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강을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손이 안 가는 강, 그 자연강이라 내추럴 리버라 그러죠. 가 있고 이제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물을 끌어쓰고 그
또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용한 물을 또 버려야 돼요. 그런 강을 우리가 뭔가 하면은 문명강이다. 인간의 손이 가는,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강을 써야 되잖아요. 그 문명강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수질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연구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배웠던 하나의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하면은 첫 번째 하나는 이게 하수를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버리면은 그 거리는 물이 강물하고 어떻게 혼합되고 거기에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가 이제 컴퓨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해가지고 편미분 방정식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유속 강에서의 그 오염 물질이 확산되는 확산 현상들 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 화학적인 반응들 또 거기에서 강에 있는 오염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는 그 침강 현상 같은 거는 그거는 비중에 의해 가지고 그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수식으로 시험하면은 그게 이제 3차원, 시변화 3차원 그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걸 이제 그게 안 풀리죠. 안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저거죠. 뉴메리컬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수치 해석으로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현장의 적용 여부를 테스트해가지고 하는 것을 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석박사 하면서 했던 저 논문이고 그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강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말이에요. 이게 강에는 이게 수질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균 내고 뭐 표준 편차 내고 이런 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그 저거예요. 그 모수 통계라 그러거든요. 평균을 비교하고 뭐 표준 편차가 얼마 되느냐. 근데 수질은 모수 통계가 아니에요. 비모수 통계를 한다고요. 그 비모수 통계로 가지고 수질을 비교하고 또 수질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다고요. 그런 것들을 한 게 제가 두 번째 그 수질 비교의 비모수 통계의 연구를 하고 그 분야의 논문을 쭉 냈던 거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게 강에서 이걸 지금 우리 사대강하고 거의 아주 맞아 떨어지는데 뭔가 하면은 강물에서 어떻게 하면은 강에서 자정이 일어나느냐. 볼을 만들어 놓으면은 물이 이제 빨리 흐르던 것이 천천히 흐르고 수량이 적던 것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의 역할은 딴 게 아니고 물을 천천히 흐르게 하고 수위를 올려주는 거죠. 교수님은 그 물을 천천히 하고 수위를 올려주는 걸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게 함으로 해가지고 취수하기가 좋고 경관이 좋고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부 다가 뭔가 하면은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는 단점은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의 단점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게 뭔가 하면은 보를 만들면은 강에는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아래 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뭐 멈춰 있는 뭐 식물이라든지 이동에 별 문제가 안 되는 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관계 없지만은 어류라든지 또 무척주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동을 하는데 무척주 동물도 대부분 다 바닥에 살기 때문에 그 이동에 별 문제가 대부분 다 어류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사이에 수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의도를 만드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보에 의한 딱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동성 생물들 대부분 다 물고기들이죠. 그걸 만들어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잠실 수중보 가면은 옆에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도의 기술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높이도 댐을 만들면요. 물고기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정도의 의도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네요. 제가 지금 그 4대강 사업의 단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러 가면은 왜 팔당에 엘리베이터를 달아가지고 의도를 못 만들었느냐. 어?
저는 사실 4대강 사업의 이론적인 것들은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해줬지요. 하지만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 했어요. 제가 그 추진본부에도 가입도 안 했고 참여도 안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그 4대강 사업에 지금 만약에 우리 소위 말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라 그러면은 왜 4대강 사업할 때 8당의 의도를 안 만들었느냐. 지금 8당은요, 옛날에 7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냥 땀 만들었잖아요. 댐 만들으니까 8당 댐이 큰 의도예요. 그 막으니까 아래 위에 이 생물 이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잠실 수중보는 있어요. 잠실은 옆에 가면은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그 어도가 만들어지면 거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학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올라가는 거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4대강 16개 보에 16개 보의 어도 숫자는 23개인가 돼요. 그럼 아주 첨단식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런 거 딱 한 가지 그건데 그것도 다 극복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워낙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또 어도반 전문으로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지난 특별히 문재인 정권 때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하고 실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그 전에 처음부터 보수 정부가 한 것이 국민들이 좋아할까? 그게 싫은 거지요. 그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내고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그때 야당 보수들이었다고 해요. 고속도로에 들르고 가지고요. 고속도로를 내면은 부자들이 무슨 이야기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60년대 이럴 때 아니에요. 고속도로 내면은 부자들이 기생 튀우고 놀러 다니는 길밖에 안 된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땅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고도 뭐 가짠타하는 이야기들이 많아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나중에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I made a mistake.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한 거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아마 역사에 남을 분이 된다고요. 근데 뭐 사실 그럴 일은 없겠죠. 뭐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 또는 뭐 지성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지금도 뭐 이 4대강 관련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언론이나 이런 환경부 쪽에서 군부를 지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특별히 최근에 그 뉴스타파에서 만든 영화 그 추적이 나왔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뭐 영화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장들의 문제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의 그 주장이 이제 다 이런 거지요. 그 4대강 사업이 녹조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겼다고. 녹조가 원래 있었어요. 녹조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태양 빛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온도가, 또 하나가 영양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빛, 온도, 영양이 갖춰져야지 녹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녹조가 생기는데 지금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이게 이제 국민을 선동하는 거죠. 4대강 사업 녹조가 생긴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녹조 생기는 조건 해가지고 빛, 온도, 영양물질 플러스 정체 수역이란 말이 나와요. 정체 수역에 녹조 잘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를 만들으니까 흐르던 물이 이제 서서히 고이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실제로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달라진 거는 하루에 이 8km 가던 낙동강물이 하루에 한 4km 흐른다고 보면 돼요. 그거 때문에 이제 물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체 수역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거는 왜 그런 거 하면은 물이 이렇게 거기는 연못 같은데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게 정체 수역이죠. 연못 같은데 물이 더 고여 있으면은
왜 거기에 녹조가 잘 생기는가 하면은 물 위에 있던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고요. 가라앉으면은 바닥에서 그것이 썩으면은 다시 영양물질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가 뭔가 하면은 정체 수역에서 녹조가 잘 생긴다는 것은 하나는 그게 물이 고여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양물질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4대강은요, 사업하기 전하고 사업 후에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뭔가 하면은 비료 성분 중에서도 질소 비료가 있고 인이 있잖아요. 질소는 뭐 보통 그 강에서 풍부하니까 인이 이게 하나의 방아시 역할을 해요. 인의 농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근데 인 농도가 다 떨어졌어요. 4대강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역하고 또 하나가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은 잘 생긴다는 중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흐르는 물보다도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렇잖아. 연못 같은 데가 뭔가 뭐 있으면 여름에 태양빛이 이제 아주 세게 내려쬐니까. 그리고 녹조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모르는데 녹조가 뭔가 하면은 초원에 풀이 자라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44철 항상 강물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죠. 그리고 그걸 뭔가 하면 물벌레가 먹고 그것을 저게 먹죠. 그게 물고기가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태계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든가 하면은 여름이 되면 말입니다.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종이 바뀌어요. 규조류가 남조류로 바뀌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조류의 그게 우점종이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게 녹조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뭐 추적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뭔가 하면은 물이 흐르다가 천천히 흐르니까 녹조가 생겼다.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될 수 있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또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전에도 녹조가 있었어요? 있었죠. 있고 4대강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아주 안 좋은 데가 뭔가 하면은 영산강이에요. 또 아주 안 되고 낙동강 하류예요. 지금 영산강 하류는 먹는 물로 안 쓰고 있어요. 옛날에 목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영산강물을 이제 밑에 썼는데 여러 가지 수질이 나쁘고 하니까 다른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먹고 또 낙동강 같은 데서는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 처리라 해가지고 물을 아주 여러 번 처리하는 고도 처리 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녹조 현상은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많이 보고됐죠. 그 단지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어떤 그게 생기는가 하니까 강물이 많아지잖아요. 강물이 많아지고 이 녹조가 어떤가 하면은 물 위에 떠요. 이 식물이 아주 독특하게 뭔가 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 안에 공기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 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게. 그래 가지고 위에 떠지요. 그게 보에 걸린 거지요. 그 보에 걸린 녹조를 가지고 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소라면 그냥 그 강물에 떠다녀서 둥둥 뜨다가 내려가는 거지. 그게 이제 보에 걸리니까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게 된 거다.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둔한 식으로 선동을 하는가 하면은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누군가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보가 녹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보에 걸린 걸 가지고 보가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한 번 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KTX를 타고 운반체하고 우리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이면은 속도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하루에 8km 가던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하루에 4km 간다? 그 식물성 플랑크톤 그 미생물 세포짜리 하나가 속도감을 느끼겠어요?
그 속도감을 못 느끼는데 가다가 하루에 8km 가던 물이 하루에 4km 간다. 그것도 말이에요. 종이 바뀌는 거예요. 종이.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지금 저는 문제가 지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바로 알려가지고 이 보수 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홍보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미국도 뭐 비슷한 지금 좌파 언론들이 이제 망해가고 있죠. 미국은 좌파 언론들은 거의 다 뭐 CNN 같은 것 지금 뉴욕 타임즈도 뭐 다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좌파 언론은 진실보다도 선동을 좋아하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이 언론들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그 녹조가 있는 게 예. 실제 강이나 아니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나요? 그 녹조도 일반적인 보도는 그렇잖아요. 뭐 녹조라떼가 생겼다, 녹조가 많아졌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 어떤가요? 환경에 미치는 이런 게 영향은요? 있어요. 녹조도 일종의 그 생물이에요. 자기도 그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내가 살기 좋으니까 그게 갑자기 또 이게 또 미생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전염병이 확 퍼지듯이 갑자기 팍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녹조 때문에 물론 수생태계에는 그게 이제 녹조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죽는 물고기도 있어요. 또 그 물고기들이 녹조를 자기 먹이로 쓰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그걸 우리가 먹는 물로 쓸 때 그게 유해 물질이 들어있죠. 마이크로시스틴이라 해가지고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낙동강 하류에 있던 모든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를 했다고 해요. 벌써부터 4대강 사업하기 전부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호주 같은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녹조가 있는 강물을 양이나 소가 먹고 죽는 사례가 있지요. 독성 물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 야생 그러니까 식수로 동물 쓸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 이용에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지금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녹조 있는 물로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벼에 뭐 독성 완전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미국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요 녹조로 가지고 그 비료를 만들어요. 녹조를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보에 있는 녹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 말려요. 그걸 말리면은 뭐 비료가 돼요. 그 우리가 비료 중에서도 이 녹조 비료 미국에는 상표도 있어요. 알가 그로우라 해가지고 알가 그로우라는 녹조 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가 그 녹조잖아요. 예, 그 해초류. 그렇죠. 예, 그거를 그냥 뿌리면은 말려가지고 푸대에 뿌리면은 다른 비료하고 달리 말입니다. 서서히 릴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료, 화학 비료를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 뿌렸을 때 그때는 고농도가 있지만은 이게 빨리 사라지는 거지. 그 녹조 비료를 뿌리면은 타임 컨트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고 또 녹조를 끌어모아 가지고 저걸 해요.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우리 비닐 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비닐 봉지를 그게 비닐 봉지가 지금 저거잖아요. 석유 화학 제품이잖아요. 근데 LG로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플라스틱을 만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난 뒤에 버려도 쉽게 분해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지금 외국에서 이제 그러고 또 바이오 에너지도 써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연구를 안 하고 끊임없이 지금 한 10년 동안을 그것도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이니까 분명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거짓말을 지금 전 국민이 속고 그게 결국 뭐가 되느냐. 정치권도 거기에 놀아가지고. 정치권은 왜냐하면은 그 거짓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그 거짓말이 자기들 정당에 유리하겠거든요. 상대방 정당에는 불리하고. 그 거짓말을 자기들이 가는데 근데 그런 정부는 나중에 이게 밝혀질 거라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그 4대강 관련해서 사업을 했을 때 원래는 4대강이 아니고
그 한반도 대운하 예. 사업이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비판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스케일을 좀 줄여서 아니면 리브랜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브랜딩을 바꿔가지고 이제 4대강으로 갔다 이렇게 저는 그때 예.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운하 하는 것도 그냥 진행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그때 들어요.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부터 이제 대운하를 잘 알죠. 대운하에 참여도 했고 한반도 대운하 연구에도 있었고. 그 제가 그때 이명박이 처음에 했던 구상은 뭐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대운하를 통해서 뭐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 물류, 관광, 내륙 개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내륙이 피폐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뭐 안에 또 전부 다 내륙이 전부 다 지금 뭔가면 인구가 줄어들고 말입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다 있고. 그냥 고스타운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면 물류 비용을 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판매를 한다. 또 뭐 우리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데가 비용이요. 부산에서 일본 가는 것보다 더 비싸요. 아, 우리나라 안에서 운반하는 그렇죠. 데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뭔가면은 저런 게 있죠. 그 배라는 게요. 이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수출을 하면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행히 부산항이라는 게 큰 항이 있으니까 부산항이 지금 세계 5대 항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최근에는 뭐 7대 8대까지 떨어지는데 그 과거에 한 5대 항이었어요. 이 큰 배가 말입니다. 물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한국에는 부산항에만 한번 정박하는 거죠. 그 물건을 싣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려 그러면은 부산항에 안 가면 안 돼요. 뭐 인천에서 가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교수님 왜 인천에서는 왜 안 돼요? 왜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냥 그게 태평양으로 가는 아니면 다른 수출하는 나라로 가는 그 동선이 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큰 배는 말이에요. 여기 한번 섰다가 저기 한번 섰다가 가지. 그 배가 인천까지 안 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언론 이런 데서 참 도와줬으면은 대운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도권에서 물건을 만들어 제조해 가지고 팔려고 하면은 그렇다니까요. 수도권에서 부산 가는 비용이 물류가 더 비싸고 거기서 일본 가는 것보다도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3M이라는 우리 알죠 회사 있죠. 미네아폴리스에 그쪽에 있는 그게 포스트잇하고 뭐 다양한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M. 네. 원래 그게 뭔가 하면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처링 컴퍼니가 그거예요. 이름이 기니까 그게 3M인데.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에서 네. 3M이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줄어가지고 워낙 길고 하니까 그러고 그때 뭔가 하면 미네소타에 메사비 철강이라고 있어요. 그 철강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 미시시피 강으로 실어가지고 피츠버그로 올라가요. 피츠버그가 거기에 US 스틸이 있거든요. 미국은 내륙에 그 많은 그게 산업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미시시피 운하를 다 쓰거든요. 미시시피 내륙 수로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낙동강도 연구를 했고 팔당도 연구를 했고 논문을 외국에다 그 분야에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강 영산강까지 내가 논문을 써봤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낙동강하고 그 팔당을 했는데 팔당 물하고요. 이게 이 낙동강 물은 먹는 물로는 이게 그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다. 그거를 제가 늘 했던 게 뭔가 하면 치수는 옮겨야 된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소양호라든지 충족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팔당이라고 했나요? 팔당하고 예. 그 또 하나가 더가 뭐라고 하셨죠? 낙동강. 낙동강. 거기는 뭐 수질이 별로여서 그런 건가요?
수질이 안 좋지요. 안 수질이 좋지 좋고 않다. 그 다음에 그 희생이 너무 커요. 아, 팔당 상수원에 있는 분들한테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의 70%는 그 60% 내지 한 70%는 화학 섬유예요. 이 화학 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탁을 하잖아요. 우리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지금 우리 지금 먹는 물에 지금 서울시에 먹는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걸 그래서 취수원을 일단 옮겨야 된다.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배 다니는 물론 유럽과 미국은 배 다니는 물을 먹어요. 유럽에 다 배 다니는 물을 먹거든요. 근데 그쪽은 뭔가 하면은 배가 먼저 다녔어요. 배가 옛날부터 다니다가 거기에서 물을 끌어 먹으니까 국민들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팔당 상수원에다가 낚시도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배가 다닌다 그러니 거부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적을 해야 되는 거죠. 취수원을 먼저 옮기고 낙동강 같은 데도 지금 취수원을 옮긴다기보다는 낙동강 같은 거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강가에 우물을 파가지고 퍼올리는 거죠. 그 강변 여가수가 적게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적게 나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걸 외국에서 나인강 모양으로 한번 저수지에 계속 퍼올리는 거죠. 그 퍼올릴 때 뭔가 하면 우리가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럼 저수지 위에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위에다가 계속 퍼올리면은 계속 물이 이제 차이고 밑에서 뽑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나서 이걸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이게 원래 그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했으면 어떤 식으로 운하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었을까요? 원래는 저거였죠. 그 낙동강하고 이 한강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강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금강 그래가 결국은 이번에 그 사고 났던 그 지난해죠. 미호천 있잖아요. 미호천 지금 그게 미호강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걸 올려가지고 충주에 하나의 그 독일에 가면은 독일의 뉘렌부르강 거기에 내륙 항에 그 뭐라 그러는 큰 항구가 있거든요. 그 충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대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내륙에 있는 항구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소탐대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광우병 선동 때문에 그때 광우병 선동 때문에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운하를 놓쳤다 그러거든요. 아 그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그런 비유는 있었어요. 제가 쓴 책에도 그게 나와요. 그때 이제 일단 그때 광우병 터지고 나서 사실상 국정 동력을 다 잃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그 당시에. 국정 동력을 다 했는데 그 광우병 그 선동을 한 사람이 다시 또 이번에 추적을 만들고 한 거죠. 그 지금 나라 망하기를 바라고 아주 악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을 보고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자기한테 뭐가 올라갈까? 대한민국에 지금 중요한 애국자들이 나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4대강 사업보다도 그 원하는 지역 있잖아요. 원하는 지역에 그 당시만 해도 저런 거죠. 그 다른 거는 하지 말고 낙동강의 그 경북 있잖아요. 구미 정도까지만 그 운하를 해가지고 내륙 수로를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먹는 물, 국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것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요. 그 부산 같은 데는 그 수질이 안 좋아요. 먹는 물이 안 좋아요. 제가 그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그 부산에 그걸 잘 알죠. 부산의 그 먹는 물 문제 이런 걸 잘 알죠. 그래서 이거를 낙동강 물에 어떻게 하면은 낙동강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 있느냐. 그 부산 수질이 안 좋은 거는 낙동강 물 수질이 별로라서 그렇죠. 그런 낙동강 거죠? 물을 먹으니까 그렇죠. 낙동강 물을 먹으니까 그렇고. 그 지금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을 어느 정부도 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거의 뭐 제 혼자 떠들어도 거의 뭐 허경영 수준 돼버린 거지 뭐.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뭐 4대강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교수님만 거의 유일하게 어떤 뭐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제가 처음 이야기해 본 것 같은데 19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호 해체 결정을 했어요. 그때 뭔가 하면은 금강의 세종보하고 공주보를 해체하고 또 그 영산강의 맨 위에 있는 죽산보가 그거를 해체하고 나머지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당시에 KBS였어요. KBS에서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짝을 못 구하는 거죠. 보를 해체하겠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잖아요. 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있었다고요. 거기에서는 자기들은 해체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해체하지 말아야 된다고 반대를 한 사람 내가 있었고 한 사람이 짝이 없는 게 보통 2대2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없어가지고 토론을 못 했다니까요. 그럼 토론이 성사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짝이 없어서? 짝이 없어서. 얼마나 그 망신스럽고 이게 그 다음에 그 4대강 그 추진하는데 그때 썼는 예산이 22조가 썼잖아요. 그 22조를 썼을 것 같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TV 토론을 못 했다는 게 TV 토론 아니었으면 라디오다라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지. 이게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 몰락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의리가 없고 용기가 없잖아요. 의리도 없고 네. 거의 뭐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때 맞게. 그렇죠.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그 대운하를 했으면 네. 참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물류도 그렇고 아주 국가적으로. 그다음 지금 보세요. 이게 물류도 있지만 일단 어떤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띄어지면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구나. 네. 마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소련이랑 군비 경쟁을 할 때 냉전 때 그 달에 사람을 보내면 환호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뭔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내셔널한 프로젝트를 다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서 오는 그 자긍심, 애국심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있잖아요. 문제가 뭔가 하면 4대강에 끊임없이 거짓말로 이게 선동을 하고 그게 국민한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물을 채워 가지고 배라도 다니고 그렇죠? 거기에 관광을 하고 어떤 뭔가 효과가 있었으면은 물류도 쓰고 말이에요. 그 제일 큰 게 물류였죠. 경부 같은 데는 물류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산까지 지금 싣고 가는 돈이 일본 가는 돈보다 더 든다. 보통은 다 화물차로 운송을 하죠. 화물차로. 그래가지고 또 미국 그 지금 저거 해요. 유럽이나 그 미국 같은 데서는 화물은 배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화물로 가면은 에너지가요, 기름이 거의 한 5배나 많이 든다고요. 많이 들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게 교통 혼잡 문제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경부 고속도로에 이게 교통 혼잡, 거기다가 미국에서 내가 운전 배울 때 저런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가 하면은 절대로 고속도로에서 트럭 뒤에 따라가지 말아라. 저도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그 운전면허 딸 때 그 드라이빙 스쿨에서 항상 그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그 저거 하면은 미국의 고속도로 사고의 3분의 1이 트럭 인볼브돼. 트럭이 강해. 트럭이 인볼브된 사고의 2분의 1은 사망이다. 그 트럭을 고속도로에서 빼야 되는 거지. 에?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걸 빼가지고 그게 물로 운하로 가야 된다. 그게 내륙 수로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미국, 유럽 다 그 장려하지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게 배로 물류를 운송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정시에 그다음에 이게 요즘 AI가 발달해 가지고요. 진짜 그거야말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자율주행이. 그리고 그게 짐 실을 때가요. 우리가 철로로 가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철로는 또 하나가 철로도 물론 좋은 그거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철도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도역에서 서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로 가면은 중간중간에 배를 대니까. 그럼 미국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저걸 하지요. 배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옆에 세우면은 관광객들 내려가지고 어디 가지고 정류소에 모이는 그 항구 아니라도 중간에 세워가지고 사람들 내려가지고 자연과 함께. 그리고 또 저기 미국에서도 그 내륙 수로로 이용하는 관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행 경비가 있잖아요. 여행 경비에 크게 두 가지예요. 비행기 타러 갈 때까지 운송, 그다음에 그 운반비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교통비.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이제 차 타고 가고 뭐 하는 거잖아요. 잠자리 아니에요. 근데 배는 말이에요. 내륙에 있는 배는 이 둘 다를 같이 하는 거죠. 잠자고 다. 그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지. 그 배 안에서 운반도 하고 배 안에서 잠도 자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에도 다 다니고 하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걸 하니까 또 이 좌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뭐 배가 다니면 수질이 좋아진다 했대. 그래가지고 내보고 나 하지도 않았다니까. 국회까지가 정언을 했어요. 나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뭐 내보고 뭐 MBC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동영상이 다 있어요. 배로 가면은 뭐 수질이 좋아진다. 저 사람은 스크롤박이다. 내가 스크롤박이다. 나도 내가 야 프로펠러로 배가 가는지 스크롤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 알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악질적으로. 근데 국회 가서도 그랬어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러냐. 그런데 100분 토론에 나가 했대. 그 동영상이 다 있는데. 그런 게 제가 이게 참 나라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좌와 우를 떠나가지고요. 진실을 밝히고 악의 세력을 추방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정권을 잡아가지고 집권을 한 민주당이나 정권을 잡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려고 그러면은 악의 세력 추방을 네 편 내 편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본인이 악의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모르죠. 또 여기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네. 그동안에 뭐 누구나 사람 살아서 보면은 뭐 지금 보니까 또 참 특이한 게 대통령인데도 좀 맥을 못 쓴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지금 뭐 최근에 뭐 교수님은 정치권 이슈를 빨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사면됐잖아요. 뭐 조국이 사면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청래가 이렇게 그 국회 의장 그 민주당 대표가 됐죠. 민주당 대표가 된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이게 국정 드라이브가 가지 않는다,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근데 정말 뭐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그런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가면 좋겠지만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면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사면 이런 것보다 그거는야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오케이.
그러고 뭐 될 수 있으면은 용서해주고 하는 게 국가로서 국가 수반으로서 해야 되는 거 좋은 건데 방향은 바로 잡고 지금 그렇게 악의 세력을 추방하는 말이에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악의 세력은 누구인가요? 그런 거죠. 거짓말하면서 말이에요. 4대강 보해체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말도 막 지어내서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다음에 우리 또 기회 되면은 더 많이 가겠지만은 뭐 원전도 어떻게 가려 그러고 뭐 쓸데없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걸 알면서 그걸 하겠다고 그 선동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악의 세력 추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슨 그 풍력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풍력은 실제 에너지원으로서 효율적인가요? 어떤가요? 풍력하고 또 특별히 태양광.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태양광 한다고 해서 중국산 패널 엄청 사와서 뭐 한국에 있는 온갖 산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굉장히 흉측스럽기도 했는데 저는 참 그거 보면서 분노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풍력과 그 태양열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그 풍력이요 원래가 그 적을 하거든요. 그 보통 보면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풍력은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잖아요. 아 너무 세도 안 돼요? 네. 일반적으로 풍력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너무 세면 이게 않나 부러지고 그리고 풍력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 30% 돈다 그래요. 나머지 한 70%는 놀고. 아 전체 있는 풍력 발전소 중에서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7%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글로벌 통계가 30%인데 네. 대한민국은 17%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17%도 안 된다. 안 되고 지난번에 그 EU하고 관세 협상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가 저걸 좀 해요. 풍력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풍력은 very expensive. 너무 비싸고 어글리하다. 어글리 그게 아주 그 자연 경관 해친다는 경관 거죠. 해치고 네. 그러다가 새 죽고요. 거기다가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그 참 큰 원동력이 뭔가 하면 원전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난 7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후 에너지 참모들이 하는 그 컨퍼런스에 내가 갔다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가서 제가 또 1시간 동안 그 발표도 했어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뭐죠? DDD라 해가지고 DDP라 해가지고 Doctors for Disaster Preparedness인가 뭐 그래 됐어요. 그게 저거예요. 그 86년도에 그 체르노빌 사건이 나고 나서 미국의 의사들이 만들었던 어떤 보수 컨퍼런스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학자도 가니까 그래 제목이 Doctors for 뭐 이래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투손 아리조나에 가서 내가 1시간 동안 발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히 이게 원전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안정성도 뛰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금 그 원전에 사고 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원전에서 사람 죽은 거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데 이걸 버리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풍력 태양광을 하면 말이에요. 송전선이 필요하거든요. 송전선 다시 깔아야 돼요. 보통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해가 쨍쨍할 때 발전을 하면 그 에너지를 어디 저장하는 건가요? 저장하는데 그러기는 그 정말 정신 나간 짓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저장을 해야 되고 밤 되면 안 되죠. 비 오면 안 되죠. 눈 오면 안 되죠. 그러다가 또 새만 거면은 태양광 했더니만은 새똥 사고 막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 사진 새만금 첨부하셨어요? 새똥사기. 베리 하드 투 클린. 아주 청소하기가 아주 그런 거를 지금 아둔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냐. 그 뒤에는 나라를 망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나라를 망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 망하면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우리 또 다르지만은 우리 호스트는 다르지만은 게스트는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이요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경제 성장이 연에 10%를 했어요. 곳곳에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 꿈을 위해 가지고 노벨상을 타고 싶다,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요즘 말이에요. 요즘 저는 그 이게 학교에서 입시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한테 입시 상담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뭔지요? 이과는 취업률 몇 프로예요? 그 입시 상담이 지금 이제 대학을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 입시 상담 말씀하시는 그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취업률이 몇 프로냐에 따라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게 지금 젊은 애들이에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이슈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이란 것도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곳인데. 근데 옛날처럼 말이에요. 오라는 곳이 많아봐요. 오라는 곳이 많으면은 왜 취업률 따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나라의 기업들이 떠나게 하고 지금 영국이 다 떠났어요. 지금 영국이 지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다 망했고 그 기업 떠나면 어떻게 해요? 취직 없죠. 우리나라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멀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오라고 난리인데 관세로 가지고 지금 오라고 저렇게 난리인데 근데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요. 작정을 하는. 근데 지금 앞으로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과 에너지가요. 핵심 자원이에요. 옛날에는 뭔가 하면은요. 노동력과 땅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분하고 내하고 인터뷰 해가지고 잡지도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렇게 나와요. 누가 진정하게 노예제도를 인류 역사에서 노예를 해방시켰느냐? 화석연료라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스팀 엔진, 열을 기계 에너지로 동력으로 바꾸는 이 스팀 엔진이 안 나오고 내연기관이 안 나왔으면 말이에요. 인류는 지금도 끊임없이 노예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써야 되니까. 그 지금은 뭐냐 하면은요. 물하고 에너지만 있으면은요. 빌딩 농업 해가지고요. 식량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쁜 게요. 4대강 보해체 해가지고 물 박살 내려고 하고 원전 박살 내가지고 에너지 박살 내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또다시 뭐 그런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하는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예. 좀 안타까운데 교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그 환경 관련돼서 뭐 책임자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지산치수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국가적인 그 사업에 있어서요. 대한민국이 어떤 그 정책을 좀 펼치고 싶으신가요? 근데 환경에서 치산치수하고는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지금 환경부가 그러고 있어요. 환경부가 지금 뭐 치수한다고요. 한강 홍수 통제소가 환경부가 있어요. 나는 그 반대했거든요. 원래 환경부의 목적은 뭔가 하면 저거예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환경부가 해야 되는 거죠. 헌법 제35조 1항에 들어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사는 거 그게 환경부가 해야 되고 병을 치료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 생기게 하는 건 환경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손 놓고 앉아가지고요. 태양광하고
아, 그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보호 해체하려고 국토부에 있던 이 수자원 관리 있잖아요. 가져왔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데를 하면은 댐 건설하려고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 이 댐을 건설해가지고 어떤 지금 생태계에 문제가 있느냐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 소관이에요. 근데 댐 만드는 것도 환경부 소관이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댐을 만들고 건설교통부에서 댐을 만들려고 하면은 국토부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환경 문제를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했어요. 그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은 환경부가 댐도 만들고 근데 평가도 하고. 예, 황당하네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사실 환경부는 그러면 그냥 해체하는 게 답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환경부가 필요하죠. 환경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역할 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빨리 이게 제 옛날 그 모양. 미국에서도 보면 항상 그 EPA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경제 발전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딴지를 거는 게 EPA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거죠. 저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거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요한 인터뷰 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그분이 제대로 알더라고. 그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가지는 못하고 그 유튜브로 화상 연설을 하는 게 유튜브 지금도 있어요. 백악관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신들 유럽에서 환경영향평가 5, 6년 걸리는 거를 우리는 신속히 한다. 근데 그게 필요는 해요. 그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저도 잠시 그 국립환경과학원에 가 있어 봤지만은 그 환경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뭔가 우리 환경부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부처다. 이러고 있어요. 방금 말씀에. 잘못된 거죠. 지원 부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다 보니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4년 동안 대통령 할 때, 그 일기 때죠. 우리 국민들은 가장 맑은 물을 먹었고, 가장 깨끗한 물을 먹었고, 가장 맑은 공기를 마셨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쓰레기 청소도 안 했다. 그게 환경부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뭐예요? 가다가 보면은 뭐 아까 딴지 걸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무원들이요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국민들이 나 월급을 주고 내가 국민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 미국에는 그러잖아요. 퍼블릭 서번트라 그러잖아요. 공공복리를 이게 공공 서비스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도 아마 이 정부가 지금 그 훌륭한 정부가 되려 그러면은 모든 공무원이 국민을 통제할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왜 자기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게 싫으면 자기 나와가지고 사기업에 가든지 해야지 왜 공무원 하느냐 이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관료잖아요. 관련돼 그거를 통제해야 되는 게 대통령부터 그렇죠. 장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장관이 애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쪼고 지시해야지. 지시한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대통령부터 그런 생각이 없다면 또는 그렇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참 뭐 발전이 있긴 힘들겠죠. 그래서 원래 정부 구조가 말이에요. 그 공무원의 최고 수장은 정치권에서 가잖아요. 정치권에서 내려가서 당신들은 해야 될 것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당신 봉급이 거기서 나오지 않냐. 어? 그게 싫으면은 사기업에 가라. 어?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월급 받으면서 국민을 그냥 족쇄를 치우려고 하는 게 특히 그 중에 많은 게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교수님 이제 환경에 대한 정의를 아주 새롭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예.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또 그 윤택하게 뭐 살 수 있는 뭐 어떤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 예. 그 환경을 이제 잘 가꿔서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또 교수님께서 평소에 그 부국 환경이라는 개념도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 비춰서 예.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필요한 환경 정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뭔가면 생활 환경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생활. 우리 지금 뭔가면은 사람은요 실내에서 지금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야외보다도 실내에 거의 한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요. 집에서 잠자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차 타고 오고 그 실내의 공기라든지 실내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의 외국 같은 데는 다 있죠. 홈앤빌딩 인스펙션 제도. 자기 집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라돈도 체크하고 인공전자파도 체크하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먹는 물이잖아요. 수돗물이 지금 이게 문제 있는 데가 많아요. 정수장에서 물이 괜찮으면 집에 괜찮다 아니에요. 오다가 파이프의 문제, 물탱크의 문제, 각종이 먹는 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공기, 물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라돈 이런 것 때문에요. 또 인공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임대업을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지금 임대업을 저걸 하잖아요. 집주면 뭐냐 임대 와가지고 보고 뭐 아파트 사고 팔고 하잖아요. 임대업을 하려 그러면은 이 자기가 임대하는 이 공간이 정말로 이게 사람들이 살아도 괜찮을지 그것도 아주 사람도 이게 똑같은지 않아요. 이게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이 강한 사람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폐암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성 그 암 사망률이 1등이 뭐 폐암이에요. 담배도 많이 안 피우는데 왜 그러냐? 실내 환기 문제.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이게 식당의 그 조림,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그 조림 문화면 환기가 안 되는 문화 그 우리 말씀하시는 집에서, 거예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거죠. 아 집에서 요리할 때 뭐 이렇게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환기가 안 되고 하니까 제일 지금 그 실내 공기 오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음식 조리. 아 음식 조리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그럼 집에서 이렇게 튀기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면 좋은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산업화가 되고 지금 그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의식주 중에서 의 바뀌었죠. 지금 우리 100년 전에 옷 입고 밖에 나가면은 정신병원 데려간다고요. 저 사람 지금 100년 전에 한복 입고 나가봐요. 종로에 나가봐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가끔 좌파들은 근데 개량 한복 막 입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개량 한복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100년 전의 한복은 아니죠. 예. 의 바뀌었죠. 주 바뀌었죠. 유일하게 안 바뀐 게 뭔가 하면 식이에요. 근데 식은 말입니다. 옛날 사람보다도 더 이게 문제가 돼요. 옛날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좀 뭐 쓰레기도 좀 적게 나오고 요리 자체도 조금 달랐는데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니까요. 더 이게 나빠지는 상태예요. 그 지금 웬만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뭐 경기 부양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자영업에 제일 많은 게 식당 아니에요. 그 식당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뭔가 하면은 집에서는 간단한 요리 콜드 디쉬로 들어 요리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런 식의 이제 음식 문화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뭐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댁에서 뭐 튀기거나 뭐 프라이팬 같은 거 잘 안 쓰시나요? 기름이 튈만한 거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게 뭔가 하면요. 식당을 이원화하자. 생활형 식당과 사교형 식당으로 이원화하자. 그래 앞으로 생활형 식당을 적극 양성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영업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렴하게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보다도 생활형 식당 가서 먹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그 생활형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도 육성을 하고, 그 대신에 뭐 지금 근데 우리나라 생활형 식당을 많이 육성을 하게 되면은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식재료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시 돌아가면은 실내 공기라든지 우리 생활 공간을 관리하는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뭐 탄소 중립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탄소 중립,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모시고 다음에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수님 모시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방송 나오셨을 때 거의 한 1년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그 사이에 제가 책을 한 3권 냈어요. 3권이나 쓰셨어요. 예.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네요. 예, 요즘 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기후위기 허구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기후위기 허구론. 그게 페이지 수도 208페이지인가? 그게 길지 않네요. 작은 칼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환경 역사부터 지금까지에 있는 것들을 아마 한번 보시고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기후위기 허구론, 그 책을 제가 냈고 나는 내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 아니면 도서관에 신청하면 돼요. 교수님 지금 책을 많이 쓰셨죠? 예. 몇 권 정도 쓰셨죠? 30 훨씬 많이 썼죠. 30권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쓰신 기후위기 허구론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중요한 책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 제가 썼는 그 뭐 부국 환경론도 있고, 그것도 이제 환경에 대한 이념을 바꾸는 거고, 또 하나 이것도 그런 환경에 대한 이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미국에 지난해 그 7월달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죠. 그분들 참모들 가는 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들었던 강의라든지 또 외국의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그리고 또 캐나다, 미국 이런 분들하고 대가들하고 인터뷰했던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트럼프는 왜 기후협약에 탈퇴했나, 그게 이번 1월 달에 나왔어요. 그 책도 냈고,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호주의 이안 플리머 교수가 아주 저하고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닮았는 그분이 썼는 그린 머더라는 책이 있는데. 그린 뭐요? 머더. 머드. 그 암살, 살해한다. 그린 머더. 그 그린 머더가 책이 두꺼워요. 그거를 편역을 했어요. 그 중에 꼭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고 제가 이제 한 반 정도 쓰고, 그래가지고 녹색주의 비판론 이란 책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한번 보시면은 다음 기회 되면은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2년 동안 거의 뭐 컨퍼런스를 한 2번 갔다 오지, 미국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것도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썼던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을 스프린즈라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어요. 세계적인 학술지 세계적인 출판하는 곳이죠. 그것도 네이처지라는 그것서 나오죠. 그 스프린즈에서 제가 썼는 그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보고 이것을 국제 영업화로 내자. 근데 거기는 또 특이해요. 그걸 내고 싶으면 프로포저를 내가지고 그 외국의 주요 인물들한테 그 리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영어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아마존에 떴어요.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그걸 마지막 남은 영어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그거 해가지고 내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9월에 아마 외국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는 스프링어로 스프링저 해가지고 저 처음으로 제가 일생에 처음으로 내가 낸 책을 다시 영역을 해가지고 그것도 세계적인 출판사에 그렇게 그렇지. 출판을 하게 되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시는 거네요. 예, 큰 사건이네요. 개인적으로 참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예, 그 책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또 소개하는 말씀을 한번 또 들어야겠네요. 오늘 지금 뭐 다는 이야기 못했는데 다음 기회 되면은 지금 그 4대강의 수질 문제, 뭐 생태계 문제, 홍수방리 문제 그거 따로 한번 하죠.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뭐 컨퍼런스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또 세계적인 기후 관련된 또는 환경 관련된 석학들과도 평소 교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 환경 문제가 PC주의가 이제 점점 이제 피크를 찍고 점점 저물고 있으면서 환경에 관련된 문제도 이제 그 대안에 있던 세력들, 다시 말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탈레반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교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소수에 머물렀다면 이제 대중들도 약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분들이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동조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학회나 컨퍼런스 참석하시고 또 교류를 하시면서 느끼시게 된 어떤 최근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거죠. 제가 말입니다. 그 말씀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저분 있죠. 패트릭 무어라고요. 그 그린피스를 창립했다가 15년 동안 끌어오다가 그린피스를 두고 탈퇴한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탈퇴의 제가 이제 그분 책을 하나 번역했거든요. 종말론적 환경주의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번역된 그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 제가 자주 연락도 하고 가는데 그분이 왜 내가 그린피스를 탈퇴했느냐. 이게 뭔가 하면은 80년대에 자기가 처음 그린피스를 만들 때는 순수하게 이 환경을 위하고 인간을 위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자기가 창립을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분은 이렇게 해요. 녹색 좌파라 그러더라. 그린 레프티스트. 녹색 좌파들이 이것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된다는 걸 알고 하이잭했다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그 순수한 목적을 하이잭했다는 거네요. 그 탈취가 운동 자체를 지금까지 말이에요. 80년대부터 지금이 말이에요. 거의 환경이 하나의 돈과 권력이 된다는 걸 알고 소위 말하는 녹색 좌파들이 바깥에는 녹색이지 안에는 빨간 거예요. 수박이라 워터멜론이. 이 세력들이 환경을 탈취를 해가지고 인간을 악마화한 거죠. 인간 혐오론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고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자유를 뺏어가는 박탈하는 인간의 자유와 재산 또 기업의 자유와 재산을 박탈해가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환경은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 대변혁의 중심이 누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분이 지금 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그 이야기도 했지만은 뭐 했는가 하면은 I'll terminate the green new scam이라고 했대. 내가 녹색 신종 사기, 녹색 신종 사기를 끝내겠다. 지금 근데 그 신종 녹색 사기를 끝내겠다고 하면서 영국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아마 지금 보수 정부에서 보수 정당에서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영국 보수당이 아니고 영국의 그 UK 리폼더라고요. 니젤 페라지가. 나이젤 페라지. 네. 거기서 지금 그분을 지금 영국의 트럼프라고 그러잖아요. 저거죠. 유럽의 우경화. 이탈리아, 프랑스, 곳곳에 독일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녹색 좌파들에게 탈취된 환경을 지금 다시 회수한다고. 뉴질랜드 지금 호주까지 지금 난리예요. 난리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배웠던 내가 알고 있는 그걸 이해 가지고 뭐 열심히 지금까지도 그래 하고 소신도 바꾼 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발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나 이 지금 보수주의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보수주의의 핵심 뭔가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덕과 가정과 국방과